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법 강의를 맡고 있는 김용호 노무사라고 합니다. 제가 노동법 1차 과목에서 노동법을 맡고 있고 2차도 노동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1차 마무리하고 2차까지 해서 2차 과목으로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짧게 노동법의 출제 경향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노동법의 이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세히 보실 건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동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랑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이 너무 터무니없는 계약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법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최저 기준을 정해놨어요. 만약에 이 최저 기준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항상 모든 계약은 민법의 시각에 따르게 되면 합의를 하게 되면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노동법은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상의 최저 기준보다 떨어지게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계약상으로도 무효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배우는 것이 노동법 1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이제 최저 기준이 뭔지를 배우는 그 파트가 노동법 1의 파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1차 시험 범위예요. 굉장히 많죠, 이게. 근로기준법이 있고요. 여기에 가장 일반적인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뭐 기타 법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타 법률들이 또 10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최저 기준이 아니고 특수한 근로자라든지 특수한 상황에 따른 최저 기준인 거죠.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 기준 이런 법을 정한 법이 있습니다. 기간제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견 근로자들이 계세요. 그래서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 기준 이런 것들 정하고 있는 법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노무사 활동하게 되면은 안전보건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법도 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법이에요. 그 다음 남녀 차별을 막기 위한 법도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에 대한 법률.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게 최저임금법이에요.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가 만약에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은 회사가 돈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때 국가가 대신 얼마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 채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임금 채권에 대한 보장법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직업안정법은 직업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약간 우리 영역하고는 다르긴 한데 뭐 그래도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법적인 요건들을 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뭐 비자 문제라든지 어떻게 들어오시는 것인지, 얼마까지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건지, 자,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사주라든지,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 여기에 대한 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근로복지에 대한 기본법,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이 다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근데 우리가 1차 범위는 다 들어가는데, 2차 범위에서는 빠집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2차까지 보실 분들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안법 이런 거죠. 이 네 가지 법은 2차에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법들은 1차용으로 들어가는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2차용으로 들어가는 법들은 상세히 하셔야 되는데 1차용으로만 나오는 것들은 이게 뭐 상세히 할 필요는 없죠. 1차용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1차용은 딴 게 아니고 주로 법률 전문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 전문을 상세히 보시고 문제를 많이 푸시고 이런 것으로 끝내야지 이런 1차에 나온 법들을 너무 상세하게 공부하시면은 약간 시간이 좀 아까울 수 있죠. 물론 실무적으로 하실 때는 상세히 보셔야 되는데 수험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강약을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파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예, 이것도. 작년도에 시험이 40문제 늘어나면서 많이 바뀌었죠. 원래 근로기준법에서 과거에는 60%가 나왔고요. 나머지가 40%였는데 역전됐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근로기준법이 이제 4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로기준법만 100점 맞더라도 합격선에 들어가는 그런 점수였는데 이제 근로기준법을 100점 맞더라도 안 돼요. 48%거든요. 나머지 법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법당 한 문제였는데 40문제로 들어가면서 이제 3문제, 2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개별 법주를 좀 무시해가지고는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구조가 된 거죠, 이게. 옛날에 이제 개별 법들을 이제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근로기준법을 상세히 공부하고 개별적인 것들은 그냥 하루 특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문제만 꼬아서 내더라도 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제는 개별적인 법률도 하루 특강으로 이렇게 끝내겠다. 이런 건 약간 위험하고요. 좀 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합격선에 좀 가깝게 다가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 이해 파트는 뭔가 하면요. 원래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너무 낮은 거예요. 최저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노조를 만드셔가지고 이 노조가 회사랑 협상해서 노조가 계약합니다. 그 계약을 단체 협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단체 협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아무리 나하고 회사하고 근로계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단협이 높은 거죠. 그러면 단협대로 임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게 노조가 등장하는 노동법 2의 파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노동법 1은 그냥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고 노동법 2는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상을 해서 근로조건을 올리는 거, 요걸 용인해주고 있는 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저희들이 노동상권이라고 합니다. 단결하고, 단체 교섭하고, 단체 노동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법이 노동법 2의 파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은 주로 노조에 관한 법인 거죠. 그래서 일반 노조법이 있고요. 그다음 특수한 노조가 있습니다. 교원들의 노조가 따로 있거든요. 교원노조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노조법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나머지 것들은 노조에 관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죠. 노조가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곳에서는 30명 이상만 근로하시는 회사는 노사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걸 정하고 있는 법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노동위원회예요. 노동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이 분쟁을 해결할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정해놓은 법, 이게 노동위원회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들이 다 1, 2차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2차에서는 노동조합법 빼고는 거의 안 나와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동조합법만 뭐 상세히 보시더라도 2차까지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1차, 1차. 과거에 1차를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2023년도까지는 25문제 하에서는 노동조합법이 21문제, 나머지 법에서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법의 비율이 너무 낮았어요. 15%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그냥 안 보고 가더라도 합격에 크게 문제가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나왔다가, 작년도는 언제 어디까지 비중이 늘어날까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많이 나왔어요. 뭐 기껏해 한 20%, 한 30%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노동조합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에서 40%나 나왔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기출되는 문제들이 아니고 약간 되지 않는 법조문들 혹은 시행령 조문들 이런 걸 내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좀 익숙하면은 잘 볼 건데 익숙하지 않은 지문들이 막 나온 거죠. 이제 지문이 늘어난 데다가 조항이 늘어나고 또 문제의 양이 늘어나고 또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실 때는 워낙 이 파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파트를 옛날보다는 상세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것들은 처음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항수가, 그러니까 법조항수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조금만 파고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지금 기출 그 유형들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별법들을 무시해가지고는 합격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의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1차와 2차는 경향이 다르죠. 1차는 주로 나오는 게 법조문이 50%, 한 60% 가까이. 그 다음에 판례가 한 40%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모르시면 1차를 못 봅니다. 이게 주로 나오는 문제가 법조문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판례 문제가 섞어 나오는 이런 구조인데 2차는 이제 완전히 역전하죠. 법조문이 주어집니다. 2차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는 다 판례 문제예요. 그러니까 2차는 판례를 모르시면은 아예 썰을 풀 수가 없는 이런 구조라서 2차 때부터는 판례를 이해하시고 또 시험장에 쓸 정도까지는 암기하시고 그거를 또 답안지에 녹여내시고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에는 좀 넓고 얕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조금 좁게 깊게 보는 이런 문제로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법은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1교시에 75점이 나오고요. 2교시에 75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50점짜리 사례 문제가 한 문제, 그 다음에 25점짜리 사례 문제가 한 문제에서 75분 안에 이걸 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주로 시험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사례를 만들어 놓고 자, 요 사례에 대해서 요거를 논해 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사례 1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문 1, 문 2. 그래서 문 1에 대한 문제가 한 25점. 자, 문 2에 대한 문제가 25점. 요렇게 사례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례 두 번째 사례 문제가 하나로 나옵니다. 사례 두 번째 문제가 25점짜리. 이렇게 해서 75점으로 1교시 75분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2교시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1교시는 주로 노동법 1에 관련된 문제를 내고 있고 2교시는 노동법 2에 관련된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이죠. 관련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가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 사례들은 다 판례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교수님들의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판례에서 나왔던 것들을 사례로 엮어내다 보니까 판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례에서 나오는 쟁점이 나온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판례가 뭐가 나오냐? 판례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아주 클래식한 판례. 이거는 이제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원래부터 중요했던 판례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또 나옵니다. 이것도 반드시 한 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한 3년 안에 나왔던 새로운 판례 법리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사례들, 그것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특이한 현상들은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를 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봐오지 않았던 심화적인 판례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은 익숙한 판례가 아니에요. 조금 이제 구석에 들어가 있는 그런 판례인데 이런 판례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문제화시키는 이런 구조를 최근에 좀 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좀 생기는 구조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뭐 심화적인 판례, 약간 우리가 감가해왔던 판례들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조금 부담을 가지게 됐다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라고 해서 무조건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1차도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요.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랑, 이해를 안 하시고 문제를 푸는 거랑은 나중에 시간이 더 걸려요. 이해 안 하시고 푸시게 되면. 그래서 항상 먼저 이해를 중심으로 하시고, 진짜 이제 시간이 없다. 그때 이제 안 되니까 암기하시는 거고, 당장 시간이 좀 있을 때는 이해를 먼저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1차는 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조문 중심으로. 조문이 거의 60%다 보니까 2차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문을 모르시면 1차를 풀기는 쉽지 않다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판례도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판례는 1차에서도 한 40%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판례는 2차까지 이어집니다. 1차 때 제대로 공부 안 해두시면 2차 가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1차 때부터 판례는 상세히 좀 공부하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를 만만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1차는 뭐 2달 합격할 수 있다는 것들.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전혀 이제 처음 하는 분이 2달 만에 합격, 이분은 뭐 천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이미 바탕이 깔려있는 분들, 예를 들면 다른 법에 대한 바탕이 깔려있거나 기본적으로 뭔가 알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처음 공부하신다, 2달 만에 합격? 이분은 너무 과한 그런 시험 출제 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시간을 상당히 투자하셔야 된다, 1차에서도. 혹시나 동차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1차 막바지에는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일단 1차에 올인하시는 그런 방향을 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넓게 보는 게 아니죠. 좁게 보는 거예요. 쟁점 중심의 공부. 그러니까 뭐가 판례가 나오는 논점이냐, 요걸 공부하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판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난제긴 한데요. 우리가 하는 판례 공부라고 하는 게 암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수험법학은 좀 다릅니다. 수험법학에서는 써야 되거든요. 암기를 못하시면 쓸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암기하신다, 이렇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만드는 그런 훈련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의 쟁점을 적고, 쟁점에 대한, 항상 여러분들이 2차 같은 경우는 법 조문과 판례를 적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조문과 판례,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례와 법 조문을 대입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이제 좀 보기 힘들겠지만 항상 공부하실 때는 뭐가 쟁점인 것인지, 여기와 관련된 법이 무엇이고 여기와 관련된 판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 판례와 법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요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뭐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1차 GS1기 같은 경우에는 쟁점 중심으로 할 거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사례의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교재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시간에서 급하게 달려왔지만 어쨌든 뭐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뜻하신 바대로 또 공부하셔가지고 또 좋은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